여러분 새해 다짐 잘 지키고 계신가요? 건강, 성공, 행복 모든 다짐이 실천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법인데요. 일상에 필요한 법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가득 필요한 1월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망 가득 전해질 수 있는 법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차곡차곡 쌓은 데이터들 새해에도 하나씩 꺼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운동, 다이어트, 공부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웃음 아니겠습니까? 올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마음껏 웃음을 선사해 드리고 싶은 남자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신년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신년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새해 결심이죠. 어떻게 새해 이루고 싶은 목표 하나씩 만드셨을 것 같은데, 있으세요? 네, 저는 뭐 거대한 계획보다도 올 한 해 헤어지지 않을 결심. 온 국민이, 예. 아니, 하는 바죠. 아니, 국회 방송도. 그래요? 무슨 상상하신 거예요? 예. 깜짝 놀랐다. 뭐 생각하신 거예요? 예, 전 또 뭐, 가정 내에 또, 목표가 있으시니까.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네, 어떻게, 임주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올해도 운동입니다. 역시. 왜냐면 이게 또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에너지 있게 생활하려면 결국 모든 일의 근본이 또 체력이거든요. 네. 저도 국회 방송 오래오래 하려면 꼭 여기 붙들고 있으려면 안 떠나지게 좀 체력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악력 좋으신데, 지금. 지금 테이블이 못 가죠. 네, 그러니까. 다들 의지만큼은 대단하시네요. 기리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한 해 결심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그 한 해의 결심은 저에게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해에는 오늘 하루하루의 결심을 좀 지키고자 좀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세요, 네. 진짜. 그쵸? 좋은 말씀입니까? 항상 길게 보는 것보다는 지금 내 순간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뭐 목표나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것을 좀 예쁘게 포장해서 해봤습니다. 더 예쁘게 포장하자면 저 요새 아보하라는 말에 꽂혀 있습니다. 뭐죠? 아보하? 예. 줄임말인가요? 아주 보통의 하루. 아하! 이 평범하지만 이 보통의 나의 하루의 일상의 소중함을 굉장히 매우 소중하게 깨달았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아주 보통의 하지만 소중한 나의 일상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작심삼일 이런 거 없이 꾸준하게 실천하실 수 있는 새해 결심 한번 다져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에도 이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기 때문이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법, 오늘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걸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 법이 해야 하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또 희망을 주는 일이잖아요. 오늘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의 통과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바로 지난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이 희귀질환 환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좀 경감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희귀질환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리고 암보다도 더 어쩌면 경제적인 부담이나 심적인 고통이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희귀질환 환자의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법인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핵심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정의를 좀 알고 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희귀질환이라고 하면 국가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서 유병 인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희귀질환 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요, 희귀질환 환자의 등록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희귀질환자들을 관리를 하고 치료와 진단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연구 지원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특수식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특수식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그 대한민국에 등록된 희귀질환 환자가 약 5만 2천 명 이상입니다. 문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규모가 약 981억 원 정도로 세계 시장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식을 생산 판매하는 곳이 뭐 없을 뿐더러 이 제품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희귀질환 환자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값비싼 특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실제로 특수식을 만드는 이 회사들의 경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들은 물론 특수식을 만드는 이 회사에도 참 다행인 소식인 것 같고요. 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희귀 환자 수는 좀 제한되어 있고 그에 반면 이 특수식을 만드는 비용은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이 생산 회사들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특수식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법 개정으로 특수식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좀 필요한 특수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말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 연구 아주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의약품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던 것이 희귀질환의 진단,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생산 판매자에게까지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또 희귀질환 등록 통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연구나 학술 분야에도 그 지원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환자들에게 특수식, 치료제만큼 아주 중요한 약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수식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입법자들을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10대 있다는 남성이 헤어진 연인의 하던 집을 남성이 찾아가 흉기에 찔려서 흉기를 집 앞에서 휘둘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스토킹 범죄, 2차 범죄에 대한 우려들, 삶의 주거지를 옮기고 싶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일 고민해야 될 게 유포입니다, 유포.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바로 예를 들면 이걸 좀 일단 비공개 처리하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람 중심의 정치, 민생 중심의 정치를 위해 밤낮 없이 뛰는 발바닥 정치인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듣고 있다. 이게 의원님의 책 제목이자 이제 유튜브의 코너 이름인데요. 듣고 있다. 성함에서 온 겁니다만 어떻게 들으면 듣고 있다로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덕목 그리고 조건이 있다면 경청과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경청 그리고 경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소통 그걸 통해서 정책화하고 그걸 통해서 법을 만들고 그것이 제 이름이 주는 그야말로 운명적 정치 듣고 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럴듯하죠? 네,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듣고 있다. 듣고 있다. 자, 2025년 이제 푸른 뱀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달이 정치사적으로 보면 이람의 현대 정치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혼돈의 시대가 점점 거쳐가고 자, 올해 새로운 뱀이 해인데 저는 세상이 운무 속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멀리서 보면 그 음무가 거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서곡이 또 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은
정치의 새로운 소국이 열리고요. 그리고 참 민생이 어렵습니다. 민생에도 새로운 소국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희망합니다. 어려운 지난 한 해였지만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줬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그리고 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만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도 이렇게 의지를 다지시는 듯한 그 인사말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새해가 되면서 우리 의원님을 찾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찾는 분도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한다라는 입장에서요. 시민들을 만나고 경로당이나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인사할 곳 인사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해주시는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소통과 경청을 통해서 정책과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법 정비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엄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하셨죠? 예. 첫째는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데 실제로 형식적 심의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심의가 아니고 의결로 거칠 수 있도록 그런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계엄 발동된 이후에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들이 저 포함해서 담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군인들이 에워쌌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을. 만약에 예를 들면 계엄이 됐어. 근데 군인들이 들어와. 이럴 때는 반드시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승인을 받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상임이나 본회의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으로 우리가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법안 개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발빠른 법안 마련 역시 의원님의 성실함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의원님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 출석 정말 잘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개근상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근면성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22대 국회에서요. 본회의 출석 공동 1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셨다고 하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예정들이 있으셔서 또 쉽지만은 않은 일이시잖아요. 어떤 경우가 됐던 우리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첫 번째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거는 제 나름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원칙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출석은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몸이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어떤 경우가 됐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이 진짜 안 좋을 때는 예를 들면 학교에다 연락하면 그걸 인정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사회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예를 들면 국회 출석은 첫 번째 원칙이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의원님의 정치 내공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력을 좀 살펴봤더니 삼선 도의원 하시고 경기도 연정 부지사 하시고 경기도의회 의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뭐 정치계에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정치인의 꿈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제 아버지는 상계대 노동자셨는데요. 제 어머님은 식당 일 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저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하면 아침 4시 반에 나갔다 집에 오면 한 7시에서 7시 한 10분 정도 되면 아침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보잖아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한 6개월 지나니까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구나. 뭐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연배 전후가 갖고 있는 소위 뭐 5.18 이런 직관적 경험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생각 그리고 그 당시에 집권 세력에 대한 그야말로 좀 저항의식 이런 것들이 저희 연배가 이 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상대적으로 관심의 도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좀 높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관심을 넘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업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 배경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의 연장선으로 봐야 할까요? 21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하시면서 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도 있을까요? 실제로 제도권 교육이 어떻게 보면 불평등 완화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하나의 좀 계층 이동 사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육이 불평등을 더 구조화시키고요.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의 대물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계층의 대물림이 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결국 교육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갇혀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계층 이동 사다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열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교육위가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건 교육 시스템의 그 변화 이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교육위를 들어갔었는데 나름 노력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교육 문제에 관한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1대 국회에서 교육 관련 법안을 상당히 많이 만드시고 또 통과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한 땀 한 땀 의원님의 정성이 다 들어간 법이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법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초학력 보장법이라고요.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심해진 게 격차입니다. 더 심해진 게 불평등입니다.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집은 이 와중에도 사교육 그리고 이 와중에도 돌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집 아이들은 혼자 다 해결해야 됩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신경을 썼던 가장 큰 이유는 최소한 국가가 기초학력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라는 것. 저는 그걸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한쪽 눈으로만 한쪽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교육 속에 있는 학생들은 다 지원을 받는데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더라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는데 21대에서는 통과가 안 됐고 22대 들어서 제가 다시 법안을 재상정을 했는데요. 결론은 이런 겁니다. 국가가 제도권 속에 다시 말하면 공교육 체제 속에 있는 학생들이나 비제도권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규정한 거죠.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거 이거를 의무로 규정했다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 보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정치하는 하나의 그 기제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부조리한 것, 불평등한 것, 예, 그리고 불합리한 것들은 좀 잘라내겠다,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의원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과연 그런 강덕구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또 어떤 법안에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고 계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입법자들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강덕구 의원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라. 그 첫 번째 법안은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켜줄게요. 긴급 이주권법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의 이주권과 관련된 법안을 내셨는데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스토킹 범죄 이런 범죄들의 피해자들이 2차 범죄에 대한 우려들, 2차 범죄, 네.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크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여자친구를 살해한 서동아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범죄를 우려해서 좀 다른 데로 삶의 주거지를 옮기고 싶다. 그랬을 때 집계약 기간이 남아서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경우에는 집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예를 들면 임대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들이 거주지에서 범죄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전 팀장님? 그 최근 조사를 보니까요. 그 성폭력 피해자 17.3%가
자택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또 2021년 그 범죄 통계를 보니까 피해자와 아는 사이의 가해자에 의한 자택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무려 81,832건이나 됐습니다. 사실 이미요, 현재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호시설 지원이 되고 있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2년까지 보호시설 입소가 가능하고요. 성폭력 피해자는 1년 이내,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2년간 주거 지원이 되고는 있는데요. 또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 방지법에 따라서 임시 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하지만 의원님은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현행 보호시설 지원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이 보호시설이 국가사업에서 중앙정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성남에 있어 보호시설이, 안양에 있어.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양 시민이 아닌데, 우리 성남 시민이 아닌데, 피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좀 더 멀리 떨어져 살기를 더 바라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은 저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면 자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또 가해자가 다시 와서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만든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일상 회복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서 두 개의 법안을 내셨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정폭력 그리고 아동학대 그리고 뭐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 의해서 예를 들면 보호 처분을 받거나 또는 범죄자의 분리 또는 접근 금지 조항 등 이런 경우에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임대차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고민을 하면서 어쨌거나 계약 기간이 안 돼도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면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계약 해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 개정안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은 이 집주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하고 통보하고서 떠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근데 전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민간 영역에서 했는데 이게 맞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 예를 들면 입법부가 좀 더 제도적으로 이분들의 상처를 보다듬을 수 있고 2차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법안을 나름대로 좀 만들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임차 해지권 같은 부분,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범죄 피해자가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못하겠다 했을 때 임차 해지권을 부여해 준다고 해도 사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사 못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마련해 두셨겠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어쨌거나 좀 3개월 동안 그 임차료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부분도 동시에 담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의원님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 이 부분은 그 해당 상임위가 법사위인데 네. 법사위 위원들을 좀 제가 찾아가서 좀 이 법을 만든 배경 취지를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건 민간 영역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민간 대 민간의 부분이지 이걸 국가가 개입하는 게 맞냐.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법이라는 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약자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중치에 좀 넣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잘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과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모습들이 보이면 그게 쌓이면 여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이 배경을 설명하고 이 부분이 좀 더 여론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게 제 경험상 생각입니다.
네, 그야말로 범죄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빠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법안 확인해 볼까요? 네, 강덕호 의원과 함께하는 입법자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라. 두 번째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 꼼짝마, 바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자, 특히나 빠르게 변하는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야, 생각만 해도 참 씁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의원님? 이게 전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일 고민해야 될 게 유포입니다, 유포. 유포. 예, 유포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유포를 빠른 시일 내에 막을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이 법안을 만든 가장 큰 배경이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이 디지털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 방심위가 제출한 디지털 성범죄 심의 현황을 좀 분석한 걸 보니까 2022년에 5만 2천 건, 그리고 2023년에 6만 7천 건, 2024년 8월 기준으로 5만 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까지 7만 5천 건을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그야말로 점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자,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러기 힘든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방송이 심의를 거쳐야지 네. 이 부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신고를 접수한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서 접속 차단을 요구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플랫폼 사업자한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 기재를 요청하는데, 그러지 말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바로 예를 들면 이걸 좀 일단 비공개 처리하자. 유포에 대한 속도, 그리고 유포를 일단 막고,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일단 비공개 처리한다라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삭제하면 증거를 다시 찾기가 힘든데, 네. 어쨌거나 비공개 처리를 하면 이거는 다시 그 수사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되니까 증거는 그대로 남고, 그리고 이걸 비공개 처리하면 어쨌거나 유포를 막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방심위를 통해서 성범죄 영상물이 삭제되거나 차단되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알기에는 그 3년간 77만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갈수록 예를 들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이번 법안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좀 설명해 부탁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범죄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포잖아요. 그래서 심의를 기다리면 이 지체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공개 처리하는 거, 여따 포인트를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사기관이나 방통위에서 이 허위 불법 영상물의 즉각적인 비공개 처리를 요청을 해도 처리가 좀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거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디지털 성범죄의 재유포를 막고, 그리고 또 수사당국의 증거물을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선 노출 중단, 그리고 후심의, 이렇게 포인트를 맞춘 게 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에 더 많은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게 꼭 근절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 속도도 당연히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이 기대하는 효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빅테크 기업의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사회 공론화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좀 더 인식의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의원님의 입법 활동 피해자들에게 정말 큰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정말 다방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교육, 범죄 피해자, 디지털 성범죄, 이번에는 환경 분야에도 관심을 쏟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대기 환경과 관련된 법안도 제안하셨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공통의 문제는 기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냐. 이건 좀 민생이라는 차원에서 좀 한시적으로 이 법을 경유차를 쓸 수 있는 걸 좀 연장해 주는 그런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언밸런스인데 민생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같은 경우면 국산차를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분들도 국산차를 쓰고 싶은데 차가 없어. 예,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러면 좀 한시적으로 좀 연장을 해주자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이건 환경부도 그렇고 다 엘리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을 위한 이런 법안과 관심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안양이 의원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쭉 50년 넘게. 제2의 고향이 아니고 제1의 고향입니다. 제1의 고향으로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50년 넘게 살고 계신데 그만큼 이제 만안구를 잘 알고 또 만안구의 현안 해결에도 남다른 애정을 쏟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 만안구 주민들에게 듣고 있는 현안은 뭔가요? 우리 만안구 포함해서요. 신도시와 원도심, 신도시와 구도심이 따르면 우리 안양에는 평촌이라는 신도시가 있고요. 구도심이 만안구였고요. 그런 신도시와 구도심이 갖고 있는 공통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도심은 아무래도 신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격차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외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격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그리고 그런 소외감을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풀어갈 거냐, 이런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도시, 우리 안양 포함해서 고민들인데, 그 고민들을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것 속에서 지난번에 제가 총선 때 우리 안양시청을 만안구로 이전 포함해서 몇 가지 공약을 걸고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지방의회부터 지자체 그리고 국회까지 오랫동안 내공을 쌓아오신 만큼 우리 의원님만의 원칙과 소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첫 번째가 사람에 대한 고민, 두 번째가 시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세 번째가 연장선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 정치적인 제 중심 원칙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리 그야말로 총체적인 이 저출산 관련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고 지원책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저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민정책 포함해서 좀 더 우리 소위 말하는 다문화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포용정책, 포용적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문화 관련된 정책도 예를 들면 다문화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관점에서 저는 좀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폭넓은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또 듣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오늘 강덕구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 우리 세 분 어떠셨습니까? 네, 이제 책 제목 듣고 있다. 네. 네. 사실 저는 연구 없다 우리 선배님의 유행어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걸 그렇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쇼츠들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쇼츠 영상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어떤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어떤 시민이 힘든 상황에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절박한 상황에서 방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사실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듣고 있다. 그렇게 등장한 얼굴이 많이 굳어지죠. 아니요, 듣고 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네요. 네, 못 들은 걸로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의원님 딱 뵈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해겔이 한 말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들은 가장 뜨거운 열정에서 탄생을 한다. 저는 그 정도로 의원님의 어떤 좀 열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지 않는 열정으로
많은 분들에게 좀 큰 힘이 되는 법안들 만들어주시고 또 그런 정치를 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임재 변호사는요? 사실 변호사가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네. 제가 요즘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게 이제 삼행시입니다. 아, 그렇지. 삼행시 전문 변호사로 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 제가 의원님께 바라는 말을 삼행시로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운 좀 띄워주세요. 강. 강력하게 교육 불평등 해소해주세요. 득. 득실 따지지 말고 범죄 피해자 주거 문제는 좀 해결해주세요. 구석구석 뒤져서 디지털 성범죄는 근절해주세요. 보통 먼저. 먼저 박수 치지 말라고요. 네, 의원님 그래도- 어떠셨는지. 그래도 뭐 적으셨어요. 아, 여기 점수를 쓰셨는데 50점? 예,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이 득실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공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개인의 득실을 따지면 안 됩니다. 맞아요. 저는 정치인이 개인적 득실을 따지는 순간 이담의 역사가 평가하고요. 네. 예, 그리고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편안한 삶, 또 안정된 일생을 위한 강덕구 의원님의 정치. 아니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요. 네. 적어도 예를 들면 최소한의 시대적 소임과 적어도 예를 들면 선출직도 공직이고 저는 그 시험으로 입직한 분들도 공직이잖아요.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적어도 예를 들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사유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네. 미안합니다. 예.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그 의원님의 소신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오늘 또 애정을 갖고 관심을 쏟고 계시는 입법 활동 또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덕구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법을 모르셨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살다 보면 정말 당황스러운 사고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세 분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운 사고의 순간 있으셨어요? 방송하러 가다 몇 년 전인데 네. 가는 길에 사고가 나가지고 오, 엄청 빨리 처리하고 이제 방송이 끝나고 오는 길에 또 한 번 사고가 웬일이야? 하루에 2번 난 적이 있어요. 어머. 그렇게 살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좀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우, 야, 다행히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접촉사고였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임재 변호사도 이런 당황스러운 사고가 있었나요? 그렇죠. 저희 이제 생방송 출연하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건조하고 하면 목 간질간질하고 이거 물 한 모금만 마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마실 시간 없고 이럴 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 전하고 있었는데 기침이 나와가지고 아우. 생방송 중에 이제 커피 들고 물을 네. 이제 마시는 게 그대로 전파에 나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감출 수 없는 게 또 이런 감출 수 없는. 재채기니까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전민기 팀장이 말한 대로 정말 예고 없는 당황스러운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가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또 후에 처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이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은 완전 나의 날이야. 도로 위에서 내가 제일 멋져. 아유, 야야 진정해. 아직 초보 딱지도 못 된 주제에. 걱정 마, don't worry. 무려 6개월 동안 무사고 운전자라고. 야, 그냥 살아서 집에까지만 갈 수 있게 데려다 줘. 야, 나는 도로의 제왕. 모든 도로 위의 상을 다 통제하지. 아우, 야야 속도 좀 낮춰. 골목이잖아. 좌우 확인 완료. 아무도 없잖아, 그것이. 아우, 좀 천천히 가라고. 야, 신년에 가려다가 경로 이탈해서 황천길 갈라. 겁쟁이랍니다. 자, 나만 믿고 속도감을 즐기라고. 뭐야? 쿵! 아우, 뭐야. 뭐가 나타난 거야. 앞에 아이가. 야, 진짜? 야, 뭐야. 빨리 나가봐야지. 그래. 야, 괜찮아? 괜찮아요. 피 나는데 없어요. 아저씨는 괜찮아요? 난 괜찮아. 그러니까 저기. 야, 119 불러야 되겠다. 아니야. 경찰을 불러야 되나? 보험회사 연락이 먼저였나? 그러니까 그게 뭐 해야지. 너 정말 괜찮지? 네, 괜찮아요. 골목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좌우를 잘 보고 가야지. 속도도 좀 줄이고. 누가 할 소리를 해? 너나 잘해. 아저씨가 나 혼냈어. 아우, 애를 울리면 어떡하니? 사람들 다 쳐다보잖아. 울지 마. 너 정말 괜찮은 거지? 그러면은 저 아저씨 간다. 뚝 그치고 집에 가. 얼른. 이제 괜찮다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자, 그냥 가자.
야, 진짜 그냥 가도 돼? 아, 뒤탈나면 어쩌려고? 괜찮다잖아. 야, 신년의 시간 다 됐어. 야, 빨리 가자. 아니 우리 애기 왜 울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자전거 타고 가다 자동차랑 꽝 했는데 아저씨가 혼냈어. 뭐 자동차랑 꽝을 했다고? 어디 우리 애기 안 다쳤어? 피는 안 났는데 여기 아이야 저기 아이야 해. 아니 왜 엄마한테 연락 안 했어? 아저씨 전화번호도 안 줬어? 차 번호는 기억나? 아니 아저씨 그냥 갔는데. 뭐라고? 일어나 병원 먼저 가자. 엄마 그 아저씨 혼내줄 거야. 당연하지. 이 아저씨는 잘못 걸렸어. 엄마가 그 아저씨 아주 제대로 혼내줄 거야. 아, 잘못 걸렸네. 진짜. 그러게요. 이 사고를 내고 아이를 그냥 보냈습니다. 이거 안 되죠. 네. 예, 아이도 항상 뭐 그런 상황에서는 놀라니까 그냥 그쵸. 괜찮다고는 하지만, 네.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네, 원래 이제 사고가 난 직후는 괜찮을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일 없겠지 하고서는 그냥 갔다가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연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자, 이번 사연 속의 사건. 아이와 교통사고가 난 후에 그냥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실제 사건인가요? 맞습니다. 이 A씨가 2022년 12월 5일에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던 도중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8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는데요. A씨가 사고 직후 아이한테 괜찮냐라고 물어봤고 이 아이가 괜찮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서 6, 7초 있다가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정말 잠깐 있다 갔네. 네. 근데 이 사고로 아이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좀 다쳤다라고 하고요. A씨가 인적사항 제공 같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야, 이 6, 7초 뒤에 떠났다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뺑소니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무죄 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피고인의 과실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검찰은 예비적 죄명으로 사고 후 미조치라는 거를 추가해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항소를 진행했고요. 2심에서 사고 후 미조치가 유죄를 인정받아서 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야, 사고 후 미조치. 이게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제 도로교통법상으로요.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손괴한 경우, 차가 흠집을 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즉시 정차해서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조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험 처리 등을 해야 되니까 연락처를 제공할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뭐 성명이나 전화번호 이런 인적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법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A씨의 경우 적어도 아이를 직접 병원에 데려가거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연락처를 주거나 이런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인적 사항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후 무조치가 문제가 되었고요.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로 치고 그냥 가면 이제 뺑소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뺑소니와 이 다른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게요. 뺑소니가 이제 도주치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친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조치를 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가버린 경우를 이제 도주치상, 우리가 일명 뺑소니라고 하는데 일단 이 사람은 괜찮냐고는 물은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그냥 두고 도망간 도주치상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았고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뺑소니, 이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고 있는데도 그냥 뺑소니를 하게 되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어서 뺑소니는 굉장히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하자면 운전자가 차로 사람을 친 뒤 도망을 가면
뺑소니, 그리고 사람을 친 뒤 연락처 등을 전달하지 못하면 사고 후 미조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뺑소니,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가 인정이 되면 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요, 면허 취소 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이 뺑소니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면허 취소가 이루어지고 4년간의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발생합니다. 만약 음주도 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뭐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이 결격 기간이 5년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뺑소니 발생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좀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 경찰청 통계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약 2만 건 정도 됩니다. 월 평균 한 300건 정도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서울 경기 지역으로 이걸 좀 한정시킬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매월 1,600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착 긁고 지나가 버리는 것들. 그런 것도 뺑소니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걸 물피도주라고 합니다. 물피도주. 네, 지금 지금 이 물피도주의 지금 피해자예요. 그래요? 지금 차량에 살짝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근데 지금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어디다 긁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크지 않은 이제 기스나 이 정도는 블랙박스 같은 부분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알면 언제 그랬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그러네요. 있거든요. 이럴 걸 물피도주라고 하는데 차량이나 다른 물건에 피해를 입히고도 신고하지 않고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도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물피도주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 위반으로 되어 있고 벌점 15점에 더해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벌점이나 벌금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제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인해서 경찰한테 붙잡혀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 납부하고 보험 접수를 통해서 이제 피해 차량을 보상해 주면은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미약한 처벌 때문에 사고 미조치에 대한 좀 인식이 약간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아라는 좀 인식이 좀 퍼지는 것 같고요. 피해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제로 많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처벌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 원래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이 없었는데 그나마 지난 2017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정차된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갈 경우 벌금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험료보다 벌금이 더 적다 보니까 이런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교통사고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더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해 차량이 되었을 때 충분히 본인은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다친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이 이제 피해자가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지는 연락처도 주려고 하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 자리에서 어떤 병원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사고가 났다 할 경우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평 김기리 씨에게 부탁을 드리죠. 네. 김기리의 한 줄평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고를 피할 수 없다면 책임은 피하지 말라. 이 사고 후 도망의 끝은 법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원하네요. 예. 자, 건강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예, 사고 후에 확실한 조치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최선이겠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삶에 필요한 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